참았으면 다행이었다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던 시절. 일부. 지금처럼 마음을 바로바로 드러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을 가르고 표정 하나가 사람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던 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이상하다. 그때는 말조심이라는 두 글자가 그냥 예의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원칙이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건 그저 옛날 향수를 느끼려는 것도 요즘 세대를 나무라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본 문장. 아, 그때 참았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 후회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한마디. 내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말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참고 내뱉을 때 실수하는 기다. 나는 그때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말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참지 못해 실수하는 걸까?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나는 비로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됐다. 한마디가 쌓아 올린 벽. 30살 즈음 직장에서 나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후임과 크게 다툰 적이 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내 마음에 거슬렸다. 보고는 늦게 올라오고 설명은 중간중간 끊기고 내가 부탁한 메일은 반대로 보내져 있어 다시 처리해야 했다. 거기까진 괜찮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문제는 내가 이미 마음이 지쳐 있었다는 데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나에게 죄송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왔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하냐? 너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보잖아.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 표정에는 억울함도 슬픔도 치욕도 전부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먹해졌다. 일은 처리됐지만 내 마음속에 벽 하나가 생겼다. 나는 밤마다 외할아버지의 그 말을 떠올렸다. 말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참고 내뱉을 때 실수하는 기다. 맞았다. 그날 나는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 참지 못한 한마디는 내가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갈라놓았다. 참았던 사람들은 왜 강해 보였을까? 어른이 된 후에야 깨달았다. 옛날 어른들이 말을 아끼고 감정을 누르던 것은 그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문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말이란 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참는 건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은 말 대신 행동을 보여주고 화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원망 대신 거리두기를 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 남는 건 평온한 인간관계였다. 참는다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는 것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참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너짐, 말하지 못해 뒤틀린 감정들, 불합리함 속에서 억눌린 사람들. 그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 다만 그 시절의 사람들은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삼켜야 하는 말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회한이 되기도 했다. 참았으면 다행이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 이제는 안다. 이 말은 그냥 누군가를 향한 조언이 아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길에서 한 번쯤 되뇌었던 후회의 고백이다. 그때 그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그날 그 감정을 조금만 누르고 말했더라면, 마음속 짜증을 어른스럽게 흘려보냈더라면, 인생이 조금은 덜 상처투성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실수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졌고 다시는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 애쓰게 됐다. 참았으면 다행이었다는 말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1부 마지막 멘트.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말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 2부에서는 평생을 뒤바꾼 한마디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한다. 2부.
평생을 뒤바꾼 그 한마디. 1부에서 말의 무게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2부에서는 정말로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도 대단한 드라마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날에 평범하지 않은 말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형제의 인연이 끊어진 날. 경상도 시골에서 나고 자란 두 형제, 맏형인 종태와 막내 동생 철수는 어려서부터 우애가 남달랐다. 종태는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철수를 챙겼고 철수는 그런 형을 늘 존경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에 갈등의 씨앗은 없었다. 하지만 작은 오해가 점점 커졌다. 문제는 말이었다. 유산 정리를 돕던 종태가 말했다. 철수야, 너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 이건 형이 정리하는 게 맞다. 애초에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그저 더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철수의 가슴 깊은 곳에 그 말은 이렇게 들렸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철수는 그동안 쌓였던 자격지심이 터졌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형에게 하지 않았던 말을 그 순간 내뱉어 버렸다. 형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순간 종태의 표정이 굳었다. 철수도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부모님 제사 외에는 서로 안 보게 됐고 형제가 아닌 남처럼 지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그 갈라진 사이를 붙잡지 못했다. 너희는 말로 서로를 잃었다. 철수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한마디가 평생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그 말을 삼켰더라면, 참았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 말은 그의 가슴에 평생의 흉터로 남았다. 여기까지 하자. 사랑의 끝을 알리는 말. 지수와 우현은 20대 때 만나 7년을 함께한 연인이었다. 둘은 크게 싸우는 법이 없었다. 늘 서로에게 조용하게 잘 맞추고 대신 감정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다툼이 폭발의 도화선이 됐다. 우현이 말실수로 내뱉은 한마디였다. 넌 왜 맨날 이런 식이냐? 지수는 가만히 듣다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했다. 그럼 여기까지 하자. 우현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지수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그 말은 분명 감정의 열기가 만든 순간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사이에 깊은 금을 그어버렸다. 다음 날 둘은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 날은 더 어색해졌다. 일주일 뒤엔 이제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게 됐다. 결국 둘은 정말 헤어졌다. 7년의 시간도 서로의 추억도 한마디 말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 지수는 그 후 오래도록 후회했다. 그때 단 10초만 참았더라면, 단 10초만 숨을 고르고 말했더라면 아직 함께였을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가정을 무너뜨린 한마디. 한 가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말은 비난과 원망이 담긴 말이다. 50대 부부인 영호와 선희는 결혼 25년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영호가 일하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이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눌린 영호는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말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거다. 말을 내뱉는 순간 그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희는 집을 나갔다. 영호가 아무리 붙잡아도 그 한마디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25년 동안 함께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 후 영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말할 때 언제나 그 문장을 떠올렸다. 그날 입만 다물었어도 결국 말은 인생을 만든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이 남기는 결과는 평생을 간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영혼을 다치게 한다. 어떤 말은 관계를 잇고, 어떤 말은 인연을 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회는 정말 단순하다. 그때 참았으면 다행이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2부 끝 멘트. 3부에서는 참아야 할 말, 말해야 할 말, 두 개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다. 3부. 참아야 할 말, 말해야 할 말. 앞선 12부에서는 한마디가 인생을 뒤흔드는 무게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든 말을 참는 것이 답일까? 또는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3부에서는 우리가 평생 헷갈려온 문제, 참아야 하는 말과 해야 하는 말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사람 사이의 상처는 대부분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다. 1. 참아야 하는 말. 감정이 만든 말.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말은 대부분 감정이 만든 말이다. 화가 난 상태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상대에게 실망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이때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 너 때문에. 맨날 그러니까 문제지. 정말 답답하다. 됐어, 말해봤자 소용없어. 감정은 말에 독을 섞는다. 그리고 그 독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필요한 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잠깐의 멈춤이다. 어른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화를 삼키면 한 번의 평화를 얻고 화를 내면 10번의 후회를 얻는다. 이 말해야 하는 말. 그렇다고 모든 걸 참기만 하면 관계는 천천히 무너진다. 참아서 얻는 평화도 있지만 말하지 않아서 망가지는 것도 있다. 말해야 할 말들은 대부분 이렇다.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불편함. 서로가 지켜야 할 선. 오해를 풀기 위한 설명. 진심을 전하는 말. 애정이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이런 말들은 참을수록 상대는 모른다. 모르니까 더 멀어진다. 말하지 않아서 망가진 한 부부 이야기. 40대 부부인 진수와 혜림은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혜림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대화는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혜림이 꺼낸 말 대부분은 남편 진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당신이 요즘 무심해 보여.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느낌이야. 당신이 힘들어도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진수는 충격을 받았다. 혜림이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혜림이 말했다. 몰랐겠지. 내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날 두 사람은 말해야 할 말을 제때 하지 않아 얼마나 멀어질 뻔했는지 깨달았다. 참지 말아야 했던 건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진심이었다. 산말의 타이밍이 만든 차이. 상냥한 말도, 고운 말도, 따뜻한 말도 늦으면 무의미해진다. 반대로 단단한 말도, 차가운 말도, 날카로운 말도 때를 맞추면 상처 없이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의 타이밍이다. 같은 말도 타이밍이 다르면 결말이 달라진다. 화가 가라앉은 뒤에 말하면 설명이 되고, 감정이 폭발할 때 말하면 비난이 된다. 하루 뒤에 말하면 대화가 되고, 1년 뒤에 말하면 원망이 된다. 말의 내용은 그대로여도 타이밍은 말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사말에는 온도가 있다. 사람의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온도가 있다. 너무 뜨거우면 상대가 다치고, 너무 차가우면 마음이 멀어지고, 너무 무심하면 존재가 가벼워 보이고, 너무 무겁다면 상대는 지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생각한다. 말의 온도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 딱 한 가지다. 내가 받았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질문 하나만 떠올려도 말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그게 배려다. 그리고 배려는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 옷 참는 것도 용기, 말하는 것도 용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을 인내라고 배우고 말하는 것을 용기라고 배웠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용기다. 참을 건 참는 용기, 말해야 할 건 말하는 용기.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3부 끝 멘트. 4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 망가뜨리는 한마디, 그리고 사람들이 왜 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4부.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 사람을 망가뜨리는 한마디. 3부까지 우리는 말의 타이밍과 참아야 할 말, 해야 할 말의 기준을 이야기했다. 이제 4부에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말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또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말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영향력은 삶 그 자체를 흔든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평생을 주저앉기도 한다. 수고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의 첫 번째 조건. 언젠가 버스 기사 일을 하던 한 중년 남성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다. 가끔은 정말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할 때가 많아서. 그날따라 아내는 남편의 눈빛을 보고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 갔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피로를 말 그대로 녹여버렸다. 남편은 말했다. 난 돈 때문에 일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신의 이 말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 사람을 살리는 말은 크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한마디.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의 전형. 반대로 사람을 가장 깊게 다치게 하는 말은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이다. 고등학생 시절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늦게까지 공부했지만 성적은 제자리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고 말했다. 넌 도대체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말 이후 아이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어차피 난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도 결정을 앞두고 늘 자신을 의심했다.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거 아닐까? 그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남겼다. 말은 짧지만 그 말이 심어놓는 생각은 평생을 지배한다. 삶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같은 말인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야,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장난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상사가 같은 말을 하면 질책으로 들린다. 아이에게 엄마가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면 용기와 위로가 된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저 형식적인 위로일 뿐이다. 말은 말 자체보다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전해진다. 그래서 말은 입에서 나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들어간다. 사람을 살리는 말의 공통점. 사람을 살리는 말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인정받는 순간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다. 잘못 자체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실수는 사라져도 상처는 오래 남는다. 마음을 열게 한다. 힘들었겠다. 내 얘기를 듣고 싶어. 이런 말은 다친 마음을 천천히 열어준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의 공통점.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에는 이런 패턴이 있다. 존재를 부정한다. 넌 진짜 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싫어하지.
상처의 뿌리 중 대부분은 존재를 부정당한 기억에서 온다. 비교한다. 누구는 잘하던데 넌 왜? 동생보다도 못하냐?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무너뜨린다. 감정에 휘둘린다.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마. 내가 문제야. 너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갈라놓는 칼과 같다. 육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중요한 이유. 젊을 땐 말로 다투고 말로 풀고 언성이 오가도 금방 화해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진다. 인연이 길어질수록 말의 무게는 더 깊어지고 한 번의 상처는 더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의 말은 더 신중해야 한다. 좋은 말은 늦게라도 남지만 나쁜 말은 평생을 남긴다. 4부 끝 멘트. 5부에서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순간들, 잃어버렸던 인연을 되찾은 사람들의 실제 같은 사례들을 다뤄보겠다. 5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할매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내가 그 귀신을 마지막으로 봤던 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전조가 있었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전조요? 일밀히 찾아온 기척. 그 밤은 잊을 수 없다며 할매는 눈을 감고 회상했다. 며칠 전부터 마루에서 뚝뚝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마치 물방울이 아니고 누군가 발끝으로 바닥을 콕콕 건드리는 듯한 소리. 처음엔 집이 오래돼 그래서 나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만히 살펴보니 문틈 바로 앞 그 좁은 공간이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만 나더라. 할매는 몸을 움찔 떨었다. 이 낮에도 따라온 감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기척은 계속됐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으면 등 뒤에서 누군가 기웃거리는 느낌이 들고 뒤돌아보면 전부 공기뿐. 할매는 그때 이미 짐작했다고 한다. 그 아이가 돌아온 거구나. 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그 아이라면 그 물에 빠져 죽은? 할매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그날 내가 문틈에서 숨소리를 들었을 때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었지. 삼숨소리의 정체. 할매는 자신이 들었던 그 숨소리를 다시 재현해 보았다. 아주 미약하고 허파가 반쯤만 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하하. 마치 물에서 막 건져 올려진 듯한 젖은 숨. 그 숨소리가 바로 문틈에서 들렸다는 것이다. 나는 의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근데 왜 할머니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자 할매는 뜨거운 감정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나거든. 마지막 장면의 진실. 할매가 젊었을 때 그 아이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동네 어귀에서 만나 지나갔다. 그 아이는 무표정했고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눈빛이었다고 한다. 그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지나쳤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던 거야. 할매는 그 말을 하고 눈시울을 훔쳤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간 할매를 찾았던 것이다.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밤. 그리고 그날 밤. 문틈에서 들린 숨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루가 삐걱이며 느릿하게 울렸다. 할매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 다시는 들리기 싫던 그 소리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말이다. 할매는 갑자기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숨소리가 멈추는 순간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갔어. 그건 사람 발도 그림자도 아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게 뭐였는데요? 할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젖은 머리카락 한 무더기가 문틈 아래로 스치며 지나갔다고.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기어 그 틈을 살피는 것처럼. 6부. 흔적 없는 밤의 방문자. 할머니가 문틈에서 본 머리카락. 그건 잠깐 스친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날이 밝자마자 드러난 집안의 모습은 그 해석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새벽에 발견된 발자국.
할머니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자마자 마당으로 나갔다. 밤새 떨어졌던 이슬 때문에 땅은 촉촉했고 발자국 하나라도 남으면 또렷하게 보일 상황이었다. 그리고 마당 흙길 한가운데 이게 뭐여?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속삭임이었다. 발자국은 성인 발 크기보다 훨씬 작은 어린아이의 그것. 그런데 형태가 이상했다. 발가락이 없었다. 발바닥 전체가 하나의 모양처럼 물체가 바닥에 밀착되어 찍힌 듯한 흔적. 마치 발이라기보다는 눌린 인형의 발바닥 모양에 더 가까웠다. 더 이상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발자국이 집 안에서 시작해 집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 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집 안에 뭐가 있었단 말이요? 할머니는 손이 떨려 대문을 붙잡았다. 땅에 찍힌 그 발자국은 수십 개가 이어져 마당 끝에서 사라졌다. 흙에서 자갈로 바뀌는 지점 이후로는 더 이상 흔적이 남지 않았다. 할머니, 발자국 찍을 애는 없어요. 할머니는 결국 손녀에게 전화를 했다. 손녀는 즉시 차를 몰고 할머니 댁으로 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손녀는 말했다. 할머니, 혹시 고양이나 강아지 아닐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저거는 짐승이 아니여. 저 발자국 내가 옛날에 봤던 그거랑 똑같아. 손녀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옛날에 봤던 그거? 응. 내 엄마가 어렸을 때 내가 한번 마당에서 본 적 있는 발자국이여. 손녀는 몸이 굳었다. 그땐 내가 그냥 헛것이라고 쳤지. 근데 또 나타날 줄은 몰랐지. 그 말에 손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오래된 일을 꺼냈다. 할머니가 감춰온 옛날 일. 옛날에 내 엄마가 5살 정도였을 때였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해 겨울, 눈이 아주 두껍게 쌓였던 날이 있었다. 온 동네가 고요했고 사람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쓸쓸한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할머니는 눈밭 한가운데서 어떤 흔적을 봤다. 발가락 없는 아이 발자국. 눈 위에 덜그럭 찍힌 것들은 마당에서 시작해 집 뒤편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기이함을 느꼈지만 어린 딸이 겁먹을까봐 그냥 치워버렸다. 그때도 아무 소리 없이 나타났지. 그리고는 내 엄마가 밤에 갑자기 잘 울었어. 손녀는 숨을 들이켰다. 밤마다 누가 창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다고.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손녀는 말을 잃었다. 그럼 그게 그때와 지금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발자국 모양이 하나도 다르질 않더라. 사라진 거울 속 그림자. 할머니와 손녀는 집안을 다시 살피기 위해 각 방을 확인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안방까지. 겉보기엔 이상한 점이 없었다. 그러다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혹시 어젯밤 거울이 움직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뭔가 스르륵 지나가는 게 보였어. 두 사람은 방문 옆 세워둔 큰 전신 거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거울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자신들만 비쳐 보였다. 손녀는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잠깐만. 할머니. 우리 둘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거울 속 우리 뒤쪽에 있는 그림자는 안 움직여요. 할머니의 호흡이 멎었다. 손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천천히 가리켰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뒤편. 방 안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간에 사람 크기만 한 어두운 형체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심지어 빛도 반사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다.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다. 이걸 지금 본 게 우리 둘뿐이요? 손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울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예요. 저건 원래 사람이 아니요. 그러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예전에 그 발자국 처음 봤을 때 거울에서도 한 번 본 적 있다. 손녀는 그대로 굳었다.
그때는 사람이 처음 본 모양이라 생각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다. 저건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여. 이때 거울 속 그림자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기보다 형체의 가장자리가 일그러지며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손녀가 비명을 삼킬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 집 오늘 당장 나가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아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여. 그럼 뭔데요?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 있던 거요. 우리보다 먼저 아주 오래전부터. 손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집을 떠나도 따라올지 모른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왜냐면 어젯밤 문틈에서 본 건 나를 본 게 아니었으니까.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누구를? 할머니는 거울 속 그림자를 가리켰다. 그놈이 찾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여.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 7부. 마지막으로 마주한 이름 없는 존재. 집안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 실제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은 분명히 거기 있는 존재를 보여주고 있었다.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거의 울 듯 말했다. 할머니, 제발요. 일단 지금은 나가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 거울 속 그림자가 또 움직였다. 이번에는 사람처럼 다가오는 움직임이 아니라 움푹 패인 그늘이 밀려드는 듯한 형태가 무너졌다가 재조립되는 이상한 동작이었다. 할머니는 눈을 떼지 못했다. 저놈 어젯밤보다 더 가까워졌어. 손녀는 겁에 질려 거울 옆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거울 속 그림자가 손녀 쪽을 바라보듯 고개를 틀었다. 실제로 고개는 없는데 어깨선과 몸 전체가 향하는 방향을 바꾼 것이다. 손녀의 숨소리가 끊겼다. 저것이 찾던 건 나가 아니라 너다. 할머니는 갑자기 손녀를 밀쳐 뒤로 물렸다. 할머니, 왜 이래요? 조용히 해라. 할머니는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천천히 말했다. 어젯밤 문틈에서 본 머리카락. 내가 본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여.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할머니는 거울을 바라보며 낮게 답했다. 내 방에서 자는 너를 보고 있었던 거다. 순간 손녀는 뒤통수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밤새 자신의 방 문틈, 바로 그 좁은 틈으로 검은 머리카락이 나와 있었다고. 그건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손녀는 무릎이 휘청하며 주저앉았다. 거울이 아니라 통로. 거울 속 그림자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거울의 표면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림자는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입도 눈도 없었다. 그저 비어있는 공간 같은데 그 안에선 더 깊은 어둠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저건 거울 속에 사는 게 아니여. 거울을 통해 오는 거여. 손녀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럼 거울을 깨요. 당장.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 깨면 안 된다. 왜요? 거울이 깨지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손녀는 입을 다물었다. 사라진 발자국의 이유.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다. 내 엄마가 어릴 때도 발자국이 눈에서 갑자기 끊겼었다. 손녀는 작은 숨을 삼켰다. 그건 그래, 땅을 걸어간 게 아니라 거울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울로 들어간 거요. 손녀는 소름이 돋아 등을 감쌌다. 발자국이 땅에서 사라지는 이유. 거울 속 그림자가 바깥에서 흔적을 남겼다가 모습을 감추는 이유. 그래서 아이 발자국에 발가락이 없었다. 실체 있는 생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흔들린 거울. 그때였다. 거울 표면이 물결처럼 잔잔하게 흔들렸다. 정지 화면이 망가지듯 그림자가 번져나오며 모양이 흐려졌다. 손녀는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 이제는 정말 위험해요. 우리 빨리. 하지만 할머니는 거울에 다가서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손녀는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녀보다 먼저 거울 앞에 섰다. 나한테 왜 자꾸 오는지 이제 알겠다. 할머니는 거울 속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엄마를 어릴 때부터 부르고 이제는 내 손녀까지 찾아오는 이유. 그림자의 가장자리가 크게 일렁였다. 너 우리 집안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었구나. 손녀는 어리둥절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의 눈은 거울에 고정돼 있었다. 저놈이 찾는 건 우리 집안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 사람이요. 손녀의 숨이 막혔다. 누군데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 말이다. 숨겨진 가족의 비밀. 손녀는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증조 할아버지요? 저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분.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거울을 아주 무서워했지. 손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거울을요? 그래. 밤마다 거울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곤 했던 분이다. 거울 속 그림자가 크게 흔들렸다. 마치 반응하는 듯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분이 죽기 직전까지 했던 말이 있다. 손녀는 귀를 기울였다. 거울 속에 나를 찾는 놈이 있다. 그랬다. 손녀는 숨을 삼켰다. 그럼 지금 저 그림자, 증조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찾은 게지. 손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 거울 속 그림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점 눈앞까지 다가왔다. 손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한테는 왜 온 거예요? 할머니는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놈이 찾는 건 너희를 해하려는 게 아니여. 손녀의 숨이 멈췄다. 그럼 단지 자기하고 약속했던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지. 손녀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할머니 제발 나가요. 지금 당장. 그 순간 거울 속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둘은 동시에 거울을 바라보았다. 흔들림도 그림자도 왜곡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었다. 손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니었다. 아니다, 나간 게 아니다. 그럼 어디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 천장을 가리켰다. 저기 있다. 손녀가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작스레 차갑게 식었다. 천장 모서리 어둠이 모여들며 조용히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거울 속 그림자가 이젠 거울 밖으로 나와 있었다. 손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천장이 완전히 어두워지며 형체가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할머니가 외쳤다. 참았으면 다행이었는데 또 건드렸구나. 어둠이 방 안을 덮쳐왔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손녀와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